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슬람 시리즈 그 마지막입니다. 유대인과 이슬람은 왜 싸울까요? 우리는 유대인과 이슬람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챕터에서도 나누었듯이 오히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인종도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결이 완전히 다르며 종교적으로도 계파가 다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같은 셈족입니다. 즉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같은 민족입니다. 두 민족 모두 아브라함을 공동조상으로 두고 있어 뿌리도 같습니다. 언어 뿌리도 같습니다. 애초에 셈족 계열의 언어가 아람어인데요. 유대인과 이슬람 모두 셈족에서 갈라졌으니 언어가 같을 수밖에요. 과거 구약시대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시리아 지방에서 그 흔적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가 죽기 전에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경우가 아람어입니다. 그 외에 기독교라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달리다 굼이나 마라나타 등이 아람어입니다. 당시 예수가 설교할 때도 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을 고증하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는 영어가 아닌 히브리어, 라틴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군 장교와의 대화에서는 로마군 장교가 고급 언어인 라틴어를 모를 것을 예상하고 아람어로 물어봤는데 예수가 라틴어로 대답하니까 놀라서 다시 라틴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하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아람어를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같은 성경이에요. 신약에 와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찌 보면 종교의 뿌리도 같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는 개신교와 차이가 많이 나는 종교인 것이지 유대교와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서 역시 일부 다르긴 하지만 공유하고 있는 데다가 유대인과 이슬람에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는 점 역시 공통점이죠. 물론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나쁘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예언자로 묘사되고요. 조금 오바하면 유대교에 추가로 마호메트를 최후 예전자로 덧붙이면 이슬람교가 될 정도입니다. 개신교와 목숨 걸고 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유대교와 전쟁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따지고 보면 유대인과 아랍인은 혈족, 언어, 역사, 민족 모두가 다 같은 하나의 민족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걸까요? 사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싸움은 옛부터 이어져온 역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 분쟁은 19세기 말 20세기에나 나타난 현상으로 근대에 새롭게 생겨난 것인데요. 그 배경에는 바로 영국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뭉친 독일, 터키 대 러시아를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가 붙는 전쟁입니다. 영국은 전쟁에 승리하려면 오스만 투르크, 즉 터키의 세력을 약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맥마흔 선언입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족장들이 힘이 세니 영국은 이를 이용하기로 하는데요. 영국의 이집트 주재 고등 판무관 헨리 맥마흔이 아랍의 정치 지도자, 즉 칼리프 알리 빈 후세인과 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우리한테 협조해주면 오스만 투르크에 속해 있는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에 니네들이 독립하는 것을 도와줄게 라고 호드기는 거예요. 반면 영국은 전쟁을 위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국, 미국 내 유대인 자본가들의 지원이 필요했던 영국은 이를 위해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는데요.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아서 벨푸어 영국 외무상이 예루살렘 땅에 유대 나라를 만드는 걸 도와주마라고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대인 자본가들은 사실 독일을 응원했습니다. 독일의 유태인 탄압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나라는 러시아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당시 포그람이라 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집단학살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재산은 다 뺏어버리고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는 등 아주 잔인한 행태가 이어졌어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초기에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독일 편을 들어준 겁니다.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을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독일로 모여듭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유대인 탄압도 적었기 때문이죠. 가장 유명한 유대인 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근거지가 바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이렇게 영국은 남의 땅을 가지고 아랍권과 유대인 양쪽에 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을 둘 다 안 지킵니다. 그러면 영국이 지킨 약속은 무엇일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양국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와 조르지 피코의 이름을 따서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통해 이 땅을 자기들이 어디까지 서로 나눌지를 이미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And their weakness and the need to keep them weak in the British interest.
And the French interest too, of course. We must not forget the French now. I've told you, sir, no such treaty exists. Yes, General, you have lied most bravely, but not convincingly. I know this treaty does exist. Are you sure you haven't heard of the Sykes-Picot Treaty? No. I can guess. Don't guess. Tell him. Mr. Sykes is an English civil servant. Mr. Picot is a French civil servant. Mr. Sykes and Mr. Picot met and they agreed that after the war, France and England should share the Turkish Empire, including Arabia. They signed an agreement. Not a treaty, sir.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이미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발생한 수백만의 난민들이 시리아나 요르단 땅으로 피신하기 시작했고 점차 유럽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게까지 흘러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세부 내용은 복잡하지만 큰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습니다. 그 거대한 오스만 투르크 영토를 자기네 땅으로 얻게 됐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이라크가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독일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가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은 아랍의 풍부한 석유 자원을 얻게 되어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늘날 영국 기름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정말 꿈과 같은 얘기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인 수에즈 운하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내주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권에 허리가 잘려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국의 교역로의 경로차가 너무 많이 나게 되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금덩이를 그냥 내가 훔쳐버리면 되는데 줘버리면 아까우니 자기가 먹자라는 발상입니다. 그렇게 영국은 아랍 부족들의 오스만으로부터의 독립을 돕겠다는 약속과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돕겠다는 약속을 모두 안 지켜버리고 이 땅을 자기네가 차지해버립니다. 물론 프랑스와 이 땅을 나눠 먹겠다는 사이크스-피코 협정은 충실히 이행했죠. 이런 야비함은 사실 제국주의 시절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말장난을 잘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었나?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일본을 봐도 잘 알 수 있죠. 대충 사과 안윤 신용한 다음 집에 들어가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욕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러니까 만나서 그거 따지면 얼굴 빤히 보면서 사과했잖아 이 지랄하는 거죠. 나쁘게만 얘기하면 앞에서는 나이스하고 만면에는 미소 짓지만 뒤에선 그만큼 음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뉴스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말이 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해요. 인문학적 인사이트가 있어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하거든요. 나에게 돈이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나의 돈을 뺏으려는 정보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문서를 잘 보면 너희 유대민족의 터전을 만들어주는데 협조하겠다고 했지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They signed an agreement. Not a treaty, sir. An agreement to that effect. There may be honor among thieves, but there's none in politicians.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국력이 더 센 영국이 이를 모르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에 남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아야 되는 거죠. 계약 파기에도 이를 호소할 행정력이나 국제사법재판소가 없으니까 더더욱이나 주먹은 법보다 가까운 법인데 당장 자기네들은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미국도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할 때 합의, 어그리먼트나 조약, 트리티란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제네바 합의인 것이지 영문으로는 제네바 어그리드 프레임워크예요. 합의된 프레임워크란 말을 씁니다. 합의,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기본 합의, 어그리드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전에는 사실 유대인과 아랍인들 간의 분쟁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근대에 와서 영국인들에 의해 이 분쟁은 시작됩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머니 영국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와 같이 부딪히는 사람들인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 점유를 위해 영국은 2차 대전 이후 엄청나게 유대인을 탄압합니다. 어찌나 악독하게 탄압을 했던지 유대인들은 영국에서 폭탄 테러를 하기에 이릅니다. 폭탄 테러는 원래 아랍이 원조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폭탄 테러의 원조였습니다. 물론 유대인 내에서도 비난은 많이 받습니다. 당시 영국은 킹 데이비드 호텔을 사령부로 쓰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유대계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주장하며 폭탄을 설치합니다. 전화로 경고했으나 영국은 이를 무시하고 결국 폭탄이 터지면서 영국 고위 관료만 9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하면 미국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게릴라 활동과 반대를 해대니 영국은 결국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이슈를 미국에 넘깁니다. 이후 뉴욕, 월가 등의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로비를 시작하고 바톤을 넘겨받은 미국은 유대인의 손을 일방적으로 줄여두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대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팔레스타인에 살던 이들은 난민이 되어 영원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되고 압박받는 그리고 외면받는 삶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저에게 꼭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구별 인문학여행자 지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